하니? 조용히 해. 지금 밤하늘에서 새로운 별을 찾은 것 같아. 새로운 별? 진짜? 와, 대단하다. 나도 좀 보여줘. 나는 왜 하나도 안 보이지? 베리야, 망원경은 아무나 보는 게 아니라고. 매일 밤하늘을 보며 관측일지 정도는 써주는 나 같은 천재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하, 나도 과학하면 어디 가서 빠지지 않는다고. 나는 물리학을 좋아해. 물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아인슈타인 같이 되고 싶어. 헤헤. 나도 언젠가는 우주선을 타고 내가 발견한 별로 여행을 떠날 거야. 올리야,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알지? 그럼 당연하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8월의 핫클립 베스트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 소개해볼까? 핫클립 베스트 8위부터 5위입니다. 옷처럼 입거나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입는 로봇.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신체가 불편한 사람들의 동작을 보조하는 데 쓰이는데요. 기존에 개발되어 온 무겁고 큰 형태와 달리 새로운 형태의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아는 로봇하고 많이 다른데 진짜 움직일 수 있나요, 이게? 보통 로봇이 만들어지면 이런 관절의 조인트 부분에 회전하는 모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는 사람의 근육은 뼈 위에 붙어 있죠. 뼈 위에 붙어 있는 거하고 동일하게 근육옷감을 그 위에 부착시켜서 로봇을 움직입니다. 이 로봇의 핵심은 모터가 없다는 점인데요. 구동 시작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마네킹을 번쩍 일으키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 로봇에 들어가는 모터를 대신하는 근육옷감입니다. 저 근육옷감 안에는 형상기억합금 스프링이 실처럼 되어 있는 것이 천으로 짜져 있습니다. 그 형상기억합금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스프링 모양인데요. 이게 늘어난 다음에 온도 변화를 주면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는 금속을 말합니다. 형상기억합금이 저항이라서 전류가 흐르면 저항열이 발생을 합니다. 물질을 변형시켜도 가열하면 다시 원래의 모양대로 돌아오는 형상기억 효과. 이 효과를 이용한 형상기억 합금을 근육옷감으로 만들고 가열하면 수축하며 힘을 내는데요. 주인공은 형상기억 합금의 수축률을 높여 큰 힘을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스프링은 직경이 500 마이크로미터인 형상기억합금 와이어로 만든 건데요. 500g을 들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무게는 0.5g인데요. 1000배를 들어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기억합금들을 만약에 사람 근육이 근섬유 다발인 것처럼 형상기억합금 스프링 다발로 만들면 만약에 10개를 뭉친다면 5kg을 들어올릴 수가 있고 20개를 뭉치면 10kg을 들어올릴 수 있는 큰 힘을 내게 됩니다. 스프링 형태의 형상기억 합금으로 의복형 입는 로봇을 만든 오늘의 주인공 박철훈 박사입니다. 형상기억 합금으로 이루어진 근육옷감은 과연 얼마만큼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을까요? 어떤 실험 준비 중이에요? 저희가 개발한 근육옷감이 얼마나 큰 무게를 들어 올릴 수 있는지 실험 준비 중에 있습니다. 5kg 0.1Hz 구동 시작하겠습니다. 전류를 가해 온도를 올리자 스프링 다발로 이루어진 근육옷감이 5kg의 추를 가뿐하게 들어올렸는데요. 박철훈 박사팀이 개발한 근육옷감은 전력 소모가 크지 않은 것이 큰 장점이랍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희가 흔히 가지고 노는 장난감 자동차에서 떼어난 배터리인데 이 배터리 한 개면은 저희가 방금 보신 그 수축 이완 구동을 4시간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휴대폰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피가 작은 로봇을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10g의 근육옷감으로 최대 10kg까지 들어올릴 수 있는 상황. 더 무거운 물건을 들려면 더 많은 스프링을 얇게 만들어야 합니다. 유리구슬, 쇠구슬, 그리고 고무구
두 개. 네. 어떤 게 제일 잘 튀어오를지 한번 맞춰보세요. 당연히 고무공 아니에요? 떨어뜨려 볼까요? 네. 하나, 둘, 셋. 오, 쇠구슬이 2등이네요. 어? 신기하죠? 유리구슬이 1등, 저게 너무 신기하네. 그리고 쇠구슬이 2등을 했어요. 탄성 그리고 없는데 얘도? 사실은 모든 물체는 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이렇게 단단해 보이는 철, 쇠공도 아주 높은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 고무줄 바지 입고 왔는데 유리 바지도 나오겠네. 네? 유리 바지, 쇠 바지, 탄성이 있으니까 불가능한가? 이런 쇠나 유리 같은 경우는 탄성의 한계가 금방 무너져요. 아. 그래서 고무줄은 아무리 막 잡아 늘려도 다시 돌아가지만 똑같은 철사 용수철을 막 잡아당기면 어느 순간 되면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원상복귀를 잘 못하는. 아, 탄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원상복귀. 그쵸. 그 모든 물체는 탄성을 가지고 있지만 탄성의 한계는 모두 다른 거죠. 우와, 너무 신기하다. 네, 탄성은 참 반전이죠. 네. 아니 유리인데 1등이란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예상을 완전히 깼는데 이거는? 네. 사실 탄성력이 왜 생기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혹시? 원효로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 모든 물질은 사실 우주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블럭으로 조립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블럭을 이제 원자라고 하는데 그 원자가 결합될 때 그 원자와 원자 사이에 강한 힘으로 얘네들이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를. 근데 그게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탄성이라는 성질이 커져요. 다만 그 원자들이 너무나 강하게 서로를 붙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이 결합이 만약에 깨질 정도의 심한 힘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깨져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그래서 유리나 철 이런 것들은 큰 충격이나 이런 거 가하면 변해버리거나 깨져버리거나 이러잖아요. 그런 속성이 많을수록 탄성력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리드 부분도 초전도 전자석의 발열 현상의 안정성을 직접 증명해 보이며 초전도 연구에 새로운 꿈을 펼치고자 하는 김석환 박사. 대형 모터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선박에 쓴다든지 아니면 큰 공장에 들어간다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는 훨씬 작게 만들 수가 있다.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고 담수화라든지 전지 쪽 복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원자 핵 폐기물 처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데 쓸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지금 타진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날 오후 스마트 인슐레이션 기술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는 진해의 한 업체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앉으시죠. 이곳에선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 환경 속에서 초전도체를 냉각시키는 초전도 회전기를 개발 중인데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초전도체를 정확하게 냉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삼중관 개념을 처음 도입하게 됐습니다. 액체 질소는 외부 봄배 그 액체 질소를 담고 있는 통의 압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맨 안쪽에 있는 관을 통해서 저 끝에서요? 예, 지금 회전기 내부로 공급이 되고 열교환을 하고 난 기체나 이런 부분들은 두 번째 관의 안쪽을 통해서 배출을 되게 됩니다. 삼중관 개념으로 설계가 됐고 이게 스마트 인슐레이션에서 아마 처음으로 적용된 구조입니다. 최근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초전도 모터. 주목받는 연구인 만큼 기술 교류가 중요하죠. 제주대학교 김호민 교수의 초전도 기술을 이리저리 살피는데요. 이로써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김석환 박사. 이 장치는 제주대학교에서 개발한 장치인데요. 그 모터에 전원을 공급해 주는 걸 접촉 없는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그 플럭스 펌프라고 하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플럭스 펌프도 초전도 기술인데요. 근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속에 들어있는 초전도 자석을 더 안정화하는 기술이고, 그래서 지금 서로 다른 거를 하고 있지만 결합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제일 기대하고 있는 거는 플럭스 펌프를 쓰면서 속에 이제 스마트 인슐레이션이 들어간
그런 장치가 되면 정말 초전도 모터가 지금보다는 완전히 한 단계 발전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3D) 프린팅 기술의 발전은 3D 프린터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과 같은 말이겠죠. 그렇다면 현재 3D 프린터의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또 얼마나 발전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른 시기인 1990년도에 회사를 설립해 3D 프린터를 한국에 들여온 기업을 찾았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 사업이 워낙 예전부터 시작이 됐었고 정부나 이제 기업 차원에서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로켓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부품의 80%를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발사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공우주 쪽으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해외에 비해서는 정부나 이런 기업에서의 투자가 조금은 미진하기 때문에 기술 격차가 조금 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3D 프린터 제작 기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점유율은 매우 작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요. 중국과 일본에도 크게 뒤처지는데요. 실제로 잘 알려진 3D 프린터 제조사들은 대부분 외국 기업들이고 국내 시장에서도 외국 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지죠. 이 부분은 우리가 꼭 풀어야 할 숙제 중 하나입니다. 기업에서 판매 중인 제품들은 세계 1, 2위를 다투는 다른 나라의 유명 3D 프린터 업체의 제품들입니다. 우수한 성능으로 이미 국내에서도 많은 기업이 제조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각기 다른 산업 분야에서 용도에 맞게 다양한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3D 프린터는 무엇일까요? MJP라는 방식의 프린터고요. 멀티젯 프린팅의 약자입니다. 대기업에는 거의 다 사용하고 계시는 프린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프린터는 딱딱한 플라스틱과 고무 느낌의 유연한 소재를 이용해 제품을 구현할 수 있는데요. 카트리지를 통해 소재를 간단히 교체할 수 있어 많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이외에도 용도와 소재, 활용 방식에 따라 다양한 프린터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프린터는 3D 프린팅을 통한 완제품 양산에 적합해 시제품 제작 용도로 대기업과 여러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는데요. 이처럼 세계적인 기업의 기술 수준과 노하우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는 우리나라가 극복해 나가야 할 차이가 크다는 걸 의미하죠. 최근 크게 늘어난 판매량을 보면 실제로는 더 많은 기업에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의 바쁜 걸음을 더욱 재촉하고 있습니다. 와, YTN 사이언스에 이렇게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었구나. 맞아. 핫클릭 패스트 진짜 짱이라고.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겠지? 올리야, 아직 판이나 남았어. 어서 빨리 보고 싶어. 현기증 난단 말이야. 핫클릭 패스트 4위부터 1위입니다. (2019년) 저희를 포함한 전 세계 300여 명의 연구자들은 최초의 블랙홀 영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그에 이어서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8개의 망원경을 동원을 해서 저희는 지구만한 가상의 망원경을 구성을 했고 이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천여자리 은하단 중심에 있는 M87 은하 중심에 태양 질량의 65억 배 질량을 가진 초대형 블랙홀 주변에서 블랙홀 그림자를 인류 최초로 관측을 했습니다. 많은 별들이 보이는 가운데 저희가 계속 해상도를 높여서 관측을 하다 보면 커다란 은하가 하나 보이고요. 그 중심에서 더욱더 분해능을 높여서 관측을 하면 밝은 점이 보이고 거기에서 뭔가 분출되고 있는 듯한
구조를 볼 수 있고 더욱 자세히 들어가면 그 안에서 드디어 우리는 블랙홀과 블랙홀 주변에 생긴 블랙홀의 그림자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인류 최초의 블랙홀 영상으로 저희 사건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은 2020년 실리콘밸리 브레이크스루 기초물리학 상을 수상했습니다. 2019년과 2022년 저희가 공개한 두 블랙홀의 영상입니다. 왼쪽 편이 먼저 2019년에 공개했었던 M87 블랙홀의 영상이고요. 오른편에 보면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태양 질량 400만 배의 질량을 가진 초대 질량 블랙홀의 영상입니다. 두 블랙홀이 굉장히 닮아 있죠. 두 블랙홀의 질량은 약 1500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들은 이렇게 질량 차이가 크다면 아주 다른 모습을 보일 겁니다. 서로 다른 물리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목성과 태양은 전혀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고 빛을 내는 이유도 전혀 다르죠. 그런데 블랙홀은 질량이 크건 작건 한 가지 블랙홀이라는 물리 법칙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겉모습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입니다. 이 겉모습이 비슷하게 보이는 것이 이들이 블랙홀이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 영상을 공개할 때 블랙홀의 그림자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블랙홀의 그림자라는 말은 사건지평선 망원경 협력단의 리더 중의 한 명인 하이노 팔케 교수가 제안한 표현인데요. 블랙홀 주변에 어떤 이유로 블랙홀 아주 가까운 데서 강한 빛이 나오면 그 빛들이 블랙홀의 중력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휘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 우리가 그 빛들을 모아서 보면 마치 중심에 있는 블랙홀 주변에 링이 관측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현상을 블랙홀의 그림자라고 하고 이것이 우리가 블랙홀을 관측했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빛의 고리는 우리가 블랙홀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사건의 지평선보다는 조금 바깥에 생깁니다. 대략 2.5배 정도 바깥에 생기고요. 사건 지평선 주변에도 아주 희미한 빛의 고리가 생기는데 인류는 아직 그것을 관측할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 이제 마침내 성공을 했는데 이때도 반쪽의 성공 이러면서 비난 여론이 막 거셌어. 왜 반쪽이에요? 사실 1단은 러시아의 기술이었거든. 2단하고 안에 들어있는 위성은 이제 우리 거였지만 러시아의 기술이 상당 수준 들어간 거였어. 우리는 러시아와 함께 하면서 그런 기술들도 좀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철통 보안이 따로 없었대. 막 못 들어오게 하고 설계도 종이 막 다 가려놓고 엄청 철저하게 했대. 너무하네. 좀 같이 좀 알고 그러면 안 되나?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려워. 왜요? 왜냐면 MTCR이라는 게 있어. 사실 로켓에 인공위성을 달면 과학 발사체인데 이게 반대로 폭탄을 달면 미사일이 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게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기술을 사거나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해. 또 그런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로켓 엔진은 보안 등급 클래스 1, 2, 3 중에 클래스 1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술이래. 그래서 정말 누리호는 맨 땅에 헤딩하면 우리가 스스로 개발한 기술이야.
1차, 2차 발사 때는 위성 모사체를 실었어. 그러니까 위성 모사체는 위성과 같은 무게를 가진 그냥 더미야. 더미. 그럼 이번에는 그럼 진짜 위성을 넣는 거예요? 그렇지. 이번에는 손님이 많아. 총 8기. 아니, 왜 이렇게 많아? 주 탑재 위성은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야. 카이스트 연구진이 개발을 했고 영상 레이더를 통해 지상을 관측하고 우주 방사성 관측 장비 같은 우주 장비의 성능을 검증하는 게 이제 주 목표야. 그리고 기업체들의 위성 3개가 또 실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도요셋이 실려. 세계 최초로 4개의 나노 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면서 우주 날씨를 관측할 거래. 사실 근데 이것도 좀 아픈 과거가 있어. 사실 이 도요셋은 개발은 뭐 2017년에 이미 끝났어. 빨리 끝났네요. 응. 근데 띄우고 싶어도 그때 발사체가 없어. 그래서 이제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서 2022년에 띄우기로 한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 러시아에 전쟁이 터졌잖아. 그래서 한없이 연기가 된 거지. 그런데 이젠 우리 땅에서 우리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띄울 수 있게 된 거지. 박수 쳐야지. 이건 박수 쳐야 돼. 이거. 수심뿐 아니라 유속계를 이용해 물의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너무 깊게 들어갔어. 0.48m/s. 오케이. 이 작업을 통해 안영규 박사가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합니다. 0.53. 오케이. 외국인은 15m 그 이상 미만 되는 것도 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몰 댐인데 이런 댐을 마찬가지로 다 철거를 하고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 대부분 많고요. 뭐 유럽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는 뭐 프랑스는 댐도 이제 없애는 그런 하기도 하고요. 일본에서도조차도 이런 보를 많이 없애고 있는 이건 전 세계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위주의 구조물을 최대한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하천을 되살리는 것. 이것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길임을 그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난 건가요, 그러면? 아유, 아닙니다. 이제 한 군데가 이제 마친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5년 동안 저희가 해야 될 곳이 한 1,500여 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평균 약 한 300개 정도의 장소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현장 조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비록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복원하는 일은 멀고도 험하지만 수많은 하천을 복원해오며 한 줄기 희망을 찾은 그에게 연구를 멈출 수 없다고 합니다. 다 됐습니다. 이 사진은 그 연천에 있는 고탄보라고 하는 과거의 고탄보였던데 이 보를 이제 철거를 하고 자연으로 이제 회귀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한 190m 정도 되고 높이가 한 2.8m 정도 되는 아주 거대한 규모의 보였습니다. 그런 그 보를 철거를 하게 되면 어떤 생물 종들이 다양하게 늘어난다라는 그런 최대의 장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생물 유전 자원이 증가하면 뭐가 좋은데요? 예, 나고야 의정서에 의하면 생물 유전 자원을 제공한 국가에 그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생물 유전 자원이 증가하게 된다면 결국은 국가에 커다란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전기연구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한국전기연구원. 이곳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꿈의 기술에 도전한 과학자가 있다는데요. 다 된 거죠? 네, 지금 온도는 다 올라가는 거고요. 저희 페이스트 넣어서 코팅하면서 실험실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거대한 실험 장비가 시선을 끄는데요. 그가 보여주려는 기술이 궁금합니다. 네, 요 장치는
초전도 전자석을 감는 장치입니다. 초전도 전자석을 감아서 모터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건데요. 이 장치는 그냥 감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개발했던 초전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기술이 들어있어 한 번에 만들 수 있게 개발된 장치입니다. 초전도 안정화 기술로 차세대 연구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김석환 박사입니다. (1911년) 네덜란드 물리학자 카멜링 오네스에 의해 시작된 초전도 연구. 극저온 상태에서 물체의 전기 저항이 사라지는 현상을 발견하며 새로운 에너지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초전도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물질에서 온도를 극저온으로 내려줬을 때 전기 저항이 없어지는, 저항이 0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가 흐르면서 손실이 생기지 않고 큰 전류를 흘릴 수 있고 하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석을 만들 때 저항이 없게 되면은 전류를 많이 흘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전자석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초전도 현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를 다뤄야 하는데요. 극저온 상태이기 때문에 보호구 착용은 필수입니다. 굉장히 낮은 온도로 돼 있고 이게 실제로 몸에 닿이거나 손으로 만졌을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드라이 아이스도 보통은 영하 80도. 아무리 낮아봐야 영하 100도라는 것을 보면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는 닿기만 해도 얼 수 있는 굉장히 차가운 물질임을 알 수 있죠. 초전도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 액체 질소를 부어 급속 냉각을 시키는데요. 그러자 초전도체로 만들어진 모형물이 떨어지지 않고 자석 위에 둥둥 떠오르는데요. 초전도체는 자기장을 붙잡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떠오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죠. 베리야, 너는 꿈이 뭐야? 나는 슈레딩거의 고양이보다 유명한 고양이가 되는 게 꿈이야. 슈레딩의 고양이? 그게 뭐야? 홀도 과학 덕후 맞아?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물리학자 슈레딩거가 양자역학의 불완전함을 보이기 위해서 고안한 사고 실험이잖아. 아하, 하지만 양자역학은 언제 들어도 어렵다. 학트리 베스트를 많이 보다 보면 양자역학을 이해할 날이 오겠지? 그래, 맞아. 올리 너는 항상 긍정적이어서 좋아, 히히. 내 친구 베리야,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해볼까? 그래, 올리야.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